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잔여 임기 안에 한일 간의 현안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혹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위한 물밑 접촉이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재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용 후보자님,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는데 사실상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시작전권 회수를 현재 달성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조건부로 돼 있는 거를 시한부로라도 바꿔야 된다는 게 지금 중론인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저희들이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 못 박아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고 그 시기를 좀 정해놓고 미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의 이 방위력에 대한 평가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 간에 1단계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고 2단계, 3단계가 필요한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되지 못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단계가 무난히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은 안 하시나? 바꿨어요. 예, 저 충남 공주부여 청양 출신 정진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지인들 며칠랑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정의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가 화제에 올랐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거는 이 떡아웃에서 소리치던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선수 대신에 9회 말 마운드에 오른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주변에 있는 거는 아십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예, 어쨌든 1년 4개월 대통령 잔여 임기 함께 하실 텐데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엊그제 대통령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하셨죠? 어제 하셨습니다. 어제 하셨죠? 네. 통상 과거에 보면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그래도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취임한 지 14일 만에 첫 정상 통화를 했는데 과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우리 대통령과 통화했던 시기에 비교해 보더라도 역대 가장 늦은 한미 정상 통화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한미 정상 간의 과거에는 통화라고 정상 하는데 통화가 없었을 때도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왜 이런 걸 걱정하느냐 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정상 통화 이 순서를 왜 예민하게 보느냐. 이것은 미국이 향후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 문제가 대외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 그런 관측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최근에 지난달 26일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시점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갖는 의문은 이거 미국이 처음부터 늦게 우리한테 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 주석하고 전화를 먼저 하려고 좀 미국 보고 미국과의 한미 통상 정상 통화를 조율을 한 건지 어느 쪽입니까, 후보자님?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요. 우연의 일치. 예, 시주석 통화는 뭐 워낙 예, 10년에 예. 근데 한국이 그 해마다 중국 정상과 신년 인사를 해온 건 아니거든요. 미묘한 시점에 중국 정상과 먼저 통화를 한 것은 그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 여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한미 정상의 뒤늦은 통화에서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미국의 발표문을 보면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보면 굉장히 개괄적으로 북한 관계에 대해서 협의했다. 좋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선거 결과 또 바이든 신 행정부의 진영을 보면 한국계가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의 썬킴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임명이 됐고요. 부차관보에는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씨가 기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서열 1, 2위.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라인이 전부 한국통으로 채워지게 되는 유례가 없는 결과입니다. 상당히 기회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선에 성공한 한국계 앤디 킴 외에도 에드로이스 보좌관 출신 그 영김 의원, 또 미셸 박스틸 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이게 연방 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한국계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김 의원의 영김 의원이 보좌했던 에드로이스 전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이분을 또 우리가 또 로비스트로 고용을 했더군요. 예, 그렇죠? 네, 뭐 예, 정확하게.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우리가 위해서 이 섬세하게 잘 짜여진 그물망처럼 이렇게 미국 정부와 의회의 기왕에 진출한 한국계 인사들을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크나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다 미국인이나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의 이 원래 혈통이 한국계라고 해서 꼭 그것이 저에게 기본 저희는 뭐 잘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목소리가 크게 잘 안 들려요. 예, 야,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를 대고 좀 말씀해 자, 주십시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다 미국 시민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서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뭐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바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썬킴이고 그 부차관보도 마찬가지 뭐 한국말은 잘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정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못 하시나요? 아니, 기본적인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이고요. 혹시 이분들하고 열심히 그 썬킴도 잘 아시죠? 잘 압니다. 네. 그 썬킴이 한 달 발포 전에 모친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아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조회를 표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걸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사관 차원에서 아마 적절한 그 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확인해줘서 오후에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하여간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더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들 또 도가스란당 차관보에 임명된 우리 한국계 미국 공무원이 어쨌든 뭐 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애도를 표시하고 관심을 좀 갖는 것이 뭐 불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그 막판에 제안하신 이런 부분이 저랑 짠 듯이 이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킴이라는 젊은 이제 한국계 공화당이죠.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나이가 62년생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은 연배고요. 그 다음에 아미베라 미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이 이번에 지명이 되었는데 이분 역시도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소프트한 부분의 외교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한파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잘 분류를 해내고 또 공화당 쪽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칭을 하시고 민주당 쪽은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매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참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네트워크 한계가 있으니까 정의용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은 이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여야 간사님들, 위원장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교부가 그런 방향으로 의회와 우리 국회와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비공개지만은 좀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청문회 하면서 꼭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 교육 이 분야만 쭉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제가 경험한 그 타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제안들이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야가.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받아서 국가 정책으로도 하고요. 그런데 외통위는 물론 위원회 성격이 있지만은 너무나 이게 생산성이 없이 어떤 경우에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 물론 우리가 뭐 미국과 북한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용적인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제안을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저는 좀 그 남북 공동올림픽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8년에 남북 정상이 공동올림픽 유치 합의한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정상 간의 의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러한 이 당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올림픽 유치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최근에 북측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로 그래도 올림픽은 이제 비정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한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는요. 이것은 유엔 제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야말로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이 반대할 이유도 없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미국이 속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 반응. 그렇다면은 또 장관 후보자께서 바허 위원장하고도 신뢰를 갖고 있는 관계죠. 네. 제가 알기로는 바허 위원장이 한국 우리 쪽 인사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바허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바허하고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한 게 언제입니까? 제가 후보자 지명 받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허가 통화 왔습니까? 예. 그 전에는 언제 통화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청와대 떠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떠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월 달이죠? 제가 7월 초에 그만뒀으니까요. 네. 아마 6월 말쯤 통화했 그 이후에 바허 위원장이 두 차례 걸쳐 가지고 그 연락을 취했는데 그 청와대를 떠난 이후라서 응답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화가 제가 이제 청와대 공식 전화를 쓰다가 개인 전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나와 있어서 문자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못했습니다. 문자는 네. 응수하셨습니까? 예. 네. 그 제가 알고 있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바흐하고 또 신뢰를 갖고 한 라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구속이 되셨으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채널 한 라인 채널이 이제 정의용 후보님이시고 마침 이제 장관이 이제 되시면은 남북 공동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좀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 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뭐 저도 이 문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동의를 암묵적으로 받으시고 장관 되시면은 좀 신속하게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유치 의향서는 공동으로 IOC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차기 올림픽 개최지는 상당히 임박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그 마이크를 조금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좀 대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제 지난 아실 겁니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탈북 선원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최종 책임자인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결정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온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합리성, 정당성 없이 법이 아닌 정치로 후보자가 얼마나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한 건지 본의원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제 추방의 이유였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리로 밝혔어야 했는데도 행정 절차에 불과한 합동조사로 단순 추정해 판단했지요. 또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구속구를 채워서 호송했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방함으로써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후보자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는 탈북 선언을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정치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자국민이 범죄행위는 자국이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원칙과 형법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흉악범 누명을 씌워 강제 추방한 꼴이 된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들에게 기순의사를 발표한다는 것이 기순의사를 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짐작하시기 어렵죠? 네.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적대국인 북한에서 보기에는 적대국인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이미 진술했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 두 사람은 일반 탈북민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해 놓고도 동법 제3조 1항을 어기고 고문이 뻔히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 방지 협약, 또 난민 지위 협약, 이러한 그 국제 협약도 다 검토를 했고, 우리 국내법의 정착지원법이라든지 난민법, 출입국 관리법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이 비정치적인 그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아닙니다. 이틀 동안 의원님, 한 이틀 제가 동안 이제 그 상황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일 2명의 탈북민은 이제 납포됩니다.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해가지고 남하 시도를 이제 못하도록 경고 사격을 했는데 반복으로 이제 탈출을 이제 하였고 이틀 만에 이제 납포합니다. 2019년 11월 2일에서 4일 정도 이제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첩보를 통한 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서 살해를 했다고 인정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첩보만 가지고 이들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31일부터 동해 쪽에 NNL을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하할 때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반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계속 도주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 통제에 계속 불응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불응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납포를 한 겁니다. 납포를 하는데 기순우향을 이제 납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치르고 자기들끼리 죽어도 우리 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자강도로 도망갔다가 내려오면서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내서 제가 무참하게 살해하고 제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예. 그 배에서 일반 탈북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에서 선원을 그렇게 많은 선원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즉시 사형을 이제 처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북한에서 살았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넘어올 때까지 북한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또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우리가 먼저 닷새 만에 급하게 추방한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어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제 북송된 선원들이 모두 처형됐다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 것까지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것이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영 미국의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저버렸는데 어떻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그 감정적인 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였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그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두 사람 따로따로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일치를 했고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다 저희가 그 당시 자세하게 그 언론에 공개는 했습니다만 또 북한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송환해 달라고. 우리가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제 판단으로는 NNL에서 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때 예. 그렇다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헌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오해 다시 의원님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 3조에 의해서 뭐 무조건 북한의 주민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 헌재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그 특수관계를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해서 북한도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다. 또 북한 주민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일단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일반 탈북민은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정치적 사유건, 경제적 사유건. 그러나 이러한 흉악범은 우리 국내 국민들의 그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보통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사법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 네.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네, 일어난 정리해 주시기 그 바라겠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도 없는 건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확실한 거였습니다. 규명이 안 되는데 왜 보냈습니까? 자, 그거는 북한에서 네. 규명을 해야죠. 우리가 다음 규명할 문제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보충하실 필요가 있다면 다음 질의 때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입니다. 우선 그 후보자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시기 동안 있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외교 정책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게 장관 후보자가 하셔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 세 번째로는 강경화 장관 전임 강경화 장관께서 쭉 해오셨던 중단 없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다 우리 동맹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미국의 동의라든지 이런 국제규격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문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산업부 문건은
이 문건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5월 달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되었고요. 정상회담은 4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즉 정상회담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면 정상회담 이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USB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USB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USB에 포함될 내용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다 당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USB를 후보자께서는 미측에다가도 전달하셨다고 사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USB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한 심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전달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목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궁금하신 야당 의원님들이 있으면 한 분 한 분이라도 가서 설득을 차분히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USB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발표했던 한반도 평화 지도에 대한, 평화 경제 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력을 좀 낭비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도록 깔끔히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2017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혹시 코피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코피 작전은 일종의 북측의 여러 가지 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었고요.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북미 간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때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인들 철수 계획을 본국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후보자님?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을 맡고 계셨고요.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한국 경제가 수출형 경제로서 버티려면 이 코리아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급적 우리가 이러한 위험은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떨쳐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외교부 장관이 되신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평화는 경제이고 한반도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으로 되돌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신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같이 끼어일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차대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움직이고 한반도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셔야 될 텐데요. 외교장관 회담이라든지 또는 정상회담, 한미 간의 이러한 소통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조기에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미측이 이 정상이 바뀌었을 때는 한 넉 달에서 5달이 걸렸던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상황이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시간을 잘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용 후보자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핵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한두 가지 간단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통화가 많이 늦었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거에 서너 번의 계기를 봤을 때 일본 정상과 미국의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또 한국 대통령과 미국 신임 대통령과의 첫 통화 사이의 간격이 같은 날이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하루 뒤, 우리가 항상 늦습니다. 하루 뒤, 이틀 뒤, 나흘 뒤. 이번에 며칠 늦었는지 아십니까? 8일 늦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탄핵 국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을 때도 이틀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원전 제공 문제입니다. 대북 원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에는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원전 문제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에 정 후보자님이 안보실장으로 계실 때인데요. 산업부에서 이런 원전 제공 검토 문건을 만든 거 관련해서 사전에 지시하시거나 사후의 결과를 보고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나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정 후보자님이 2018년 12월 21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 자, 이 말씀 지금도 사실인가요? 그 당시에는 뭐 분명하게 사실이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어 좀 자르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오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외교하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으니까 사실은 2018년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게 됐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노이에서의 결렬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 좀 보시죠. 같은 평가를 좀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죠? 네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같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작년에 길게 인터뷰한 걸 보시면은 미북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실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증가시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북 간의 세 번의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진전이 있었습니까? 정상이 우선 만난 것 자체가 뭐 만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진전이 있었습니까?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이벤트성이라고 지적합니다만 그 만난 것 자체의 의미가 엄청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의 문서들을 만난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북한에 어떤 비핵화 진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 구체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우리 조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그 실험장 폐쇄라든지 또 이 풍계리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미 폐기를 했고 잠깐만요. 상당히 잠깐만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잠깐만요. 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창리, 풍계리 두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 언제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 회담 이전에 다 이루어진 조치이고 2018년 6월 10일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변은 여러 차례 협상 대상이 됐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위협의 중심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님 말씀을 좀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이제 프로세스의 시작이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
미북 간의 이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의 시작이 2018년 3월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시작된 것이 맞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4시간여의 대화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뭐 좋습니다. 무슨 조건이 맞으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기라고 폐기라는 말 썼습니까? 이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이 조건은 있겠죠. 안전이 보장된다면 있겠죠.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포기 활동의 이유가 없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을 썼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9.19 합의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당신의 지도자와 내가 조선반도 오늘 비핵화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핵무기를 한반도 포기한다는 말은 두 개가 다른 말입니다. 북한의 어법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포기라고 폐기란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화록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분명하네요. 비핵화하겠다. 핵무기도 포기하겠다. 지금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핵무장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결렬된 상태에서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결렬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원님 잘 미국의 아시지만 책임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아니, 책임인가요? 의원님 협상을 결렬하는 건 제일 쉽습니다. 서로 자기네 입장만 주장하면 결렬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 맨커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이 하노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한 제 평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협상 결렬은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도 상당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튼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그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이런 경직된 그 자세, 시각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 또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날 그 2월 28일 날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도 북한은 그날 3월 1일 그 새벽이죠. 그 이용호하고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기네 영변 핵폐기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소상하게 밝혔고 또 두 개의 모라토리움에 대한 의지도 확실히 밝혔고 사실은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러한 그 공개된 약속을 아직은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영변 폐기를 할 수만 있었다면 당시에 미국이나 우리 한국 쪽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갖고 왔을 그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변을 폐기만 할 수 있었으면 플루토늄뿐만이 아니고 삼중수소도 저희가 폐기할 수 있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농축 우라늄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축 우라늄도 영변에서 상당히 그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변 시설을 전문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니요, 근데 추가 질의를 통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저 말씀에 껴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이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했고 우리 대통령께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개방하겠다. 들어와서 다 봐라. 영변 완전히 들어와서 봐라. 남측도 들어와서 좋다. IAEA 전문가도 좋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정치부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 오전에 나왔던 논의 내용들 좀 살펴보죠. 자, 김 기자, 야당에서는 북한 원전 논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갔어요. 네, 정 후보자가 아무래도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만큼 관련 질의가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원전 추진 문건의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을 답변을 했고요. 이 문건들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다. 산자부 그것도 실무자 차원에서만 검토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회담 또 한미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지원과 관련된 논의는 일체 없었다면서 계속된 질문에도 거듭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일, 대미 관계에 대해서 정 후보자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본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투트랙 기조에 따라서 과거사 문제의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한일이 절제를 하면서 충분히 대화에 나가야겠다라는 입장을 답변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매우 굳건하게 지금까지 유지돼 왔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오후에는 이제 도덕성 관련해서 검증이 좀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정치부 김비치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